만약 지진을 이틀 전에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하다고요? 일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지진 예측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위성 데이터였죠. 발사된 지 열흘도 안 된 신형 위성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데이터가 예측한 지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연속으로요. 그렇다면 일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4.3초. 일본 기상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지진 속보 시스템입니다. 땅이 흔들린 후 4.3초 만에 경보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4.3초 동안 이미 서점 선반은 무너지고 접시는 깨지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40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사후 대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00km 상공에서 누군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이틀 전부터요. 그것도 발사된 지 열흘밖에 안 된 위성으로 말이죠. 일본 기상청 13년차 재난분석관 사이토 류이치의 증언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우리는 늘 사후 대응만 했는데 누군가는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코레아우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활약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토 류이치입니다. 일본 기상청 지진화산부 긴급지진 속보과 재난분석관으로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42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오모리현 동방 앞바다 진도 5.8. 저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지진 발생 후 4.3초 만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록적인 속도였죠. 센터 안에서 누군가 한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치노에시의 주민들은 이미 땅이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뒤였다는 것을요. 서점 선반이 무너지고 식당 접시가 깨지고 아이들이 비명을 지른 뒤에야 그들의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렸을 겁니다. 우리는 또 늦었습니다. 옆자리의 오카다 선배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4.3초라니 그래도 이번엔 빨랐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일본의 지진 속보 시스템. 40년간 쌓아올린 기술력, 수천억 엔의 투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땅이 흔들린 후 4.3초 만에 알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확인이었죠. 자정이 넘어서도 저는 모니터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오모리 해역의 여진 패턴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 6개월간의 미소 지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큰 지진이 오기 보름 전부터 작은 흔들림들이 증가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미세했습니다. 통계적 오차 범위 아니었죠. 일본은 40년간 지진 예지 연구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지진은 예측 불가능하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진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땅이 흔들리기 하루 전.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먼저 안다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700km 상공에서 누군가 이미 다음 지진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미래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다시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것이죠. 어젯밤 아오모리 지진 이후 여진 데이터가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센터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뭔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카다 선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새벽 4시 15분에 또 왔어요. 같은 해역입니다. 진도는요? 5.4, 깊이는 12km. 어제보다 조금 약하지만 위치가 거의 같아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점이 어제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찍혀 있었습니다. 여진이라고 보기엔 시간 간격이 너무 길었습니다. 독립적인 지진으로 봐야 할 것 같았죠. 예측 가능했습니까? 오카다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전조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지진 이후 여진 확률은 70%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 규모가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과거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같은 해역에서 발생한 모든 지진 기록이었습니다. 패턴을 찾으려 했지만 명확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진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었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잠시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우동을 먹으며 동료인 다나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팀에서 일하는 후배였죠. 선배, 솔직히 답답하지 않으세요?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13년이나 이 일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땅이 흔들린 후에만 알 수 있잖아요. 예측은 영원히 불가능한 건가요?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진 예지는 현대 과학의 한계입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도 답답해요. 매번 사람들이 다친 후에야 경보를 울리다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 최선이란 지진파를 최대한 빨리 감지해서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부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회의였죠. 회의실에는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오모리 해역의 연속 지진에 대해 언론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엄숙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기상청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여진 가능성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주민 대피 요령을 제공지하는 것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응이 아니라 사후 처리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해외 관측 데이터와의 협력은 검토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 지질조사국이나 유럽 우주국의 위성 데이터 같은 것 말입니다. 다각도 분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굳이 외부 데이터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기술력에 대한 불신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13년을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조직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합리적 판단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국토지리원 해양관측부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참고자료 아오모리 해역 위성 관측 데이터. 저는 무심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해수면 높이 변화 그래프와 해저, 지형 분석 이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 출처였습니다. 한국 다목적 실용 위성 7호.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의 위성이라고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해양 관측 위성을 운용했는지도 몰랐죠.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촬영 날짜는 어제 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래프에는 아오모리 앞바다 특정 지점의 해수면이 평소보다 2.3cm 상승했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2.3cm. 너무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오차 범위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저는 파일을 닫으려다가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 그리고 어제 지진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두 번째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지진 발생 6시간 전에 촬영된 같은 해역 데이터였습니다. 이번에는 해수면이 3.1cm 상승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모니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두 번 연속 같은 패턴이라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봤다는 사실을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오모리 해역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여진 경계 단계였지만 제 경험상 뭔가 더 큰 것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센터 휴게실 소파에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낮에 받은 그 이메일이 떠올랐죠. 한국 위성이 촬영한 해수면 데이터 말입니다. 새벽 3시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 저장해둔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2.3cm, 3.1cm. 이 미세한 변화가 정말 지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수면 관측 데이터를 함께 불러왔습니다. 우리도 물론 해수면을 측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데이터에는 그런 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의 평범한 수치들 뿐이었습니다. 해상도 차이일까요? 저는 한국 위성의 재원을 검색해봤습니다. 다목적 실용 위성 7호. 발사된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은 신형 위성이었습니다. 합성 레구레이더를 탑재했고 해상도는 50cm급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50cm급이라고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운용하는 해양 관측 위성의 해상도는 1m급이었습니다. 2배의 차이였죠. 단순히 2배가 아니었습니다.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새벽 4시를 넘기자 센터에 야간 근무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카다 선배도 그중 한 명이었죠. 류이치 씨, 밤새 여기 있었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선배,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오카다 선배는 제 옆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한국 위성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무심히 보던 선배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지진 이틀 전 데이터입니까? 네. 그리고 이건 어제 지진 6시간 전입니다. 오카다 선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요. 2번만으로는 패턴이라고 단정할 수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새벽 5시 47분. 갑자기 센터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저는 즉시 메인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아오모리현 동방 앞바다, 진도 6.2, 깊이 9km.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세 번째 지진이었죠. 오카다 선배가 급히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저는 진앙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국토지리원에서 온 새 메일이 하나 더 와 있었습니다. 발송 시각은 어제 오후 6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어제 오후 2시에 촬영한 아오모리 해역 데이터였습니다. 해수면 상승폭은 4.7cm였습니다. 15시간 전에 촬영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이 왔습니다. 3번입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선배, 뭐가 3번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우리보다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전에 징조를요. 오전 8시 긴급 대책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청장님까지 참석하셨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3차례의 강진이 같은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진 패턴이 아닙니다. 청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4번째가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확답을 줄 수 없었죠. 통계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위성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해양관측 위성이 3차례의 지진 모두에서 사전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시간은 각각 이틀 전, 6시간 전, 15시간 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장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사이토 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 위성이 우리보다 먼저 봤다는 겁니까? 해수면과 해저, 지형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관측망에서는 포착되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들의 합성 개구레이더는 50cm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팔짱을 끼고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4번째 지진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그들이 최근 데이터를 보내온다면요.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데이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으니까요. 부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술에 대한 굴욕입니다. 하지만 청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자존심은 그 다음 문제죠. 사이토 씨, 한국 측과 접촉해 보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그 자신감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국토지리원 해양관측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준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야마구치라는 이름의 중년 연구원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씨, 한국 위성 데이터는 어떤 경로로 입수하신 겁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정기 교류 협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동북아시아 해역 관측 데이터를 공유해주고 있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네. 사실 저희도 처음엔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심상치 않더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최신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요. 야마구치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해보죠. 다만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쪽도 데이터 처리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전화를 끊은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사이트가 나타났고 메인 화면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7호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은색 패널과 검은 본체, 그리고 커다란 합성개구 레이더 안테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이 위성은 전천후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구름이 끼거나 밤이어도 상관없이 지표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우리 일본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에서 밀렸습니다. 50cm와 1m, 겨우 50cm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지진 전조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갈랐던 겁니다. 오후 2시쯤 야마구치 씨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오늘 오전에 촬영한 최신 데이터를 보내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아오모리 해역의 해수면은 5.3cm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높았습니다. 첫 번째가 2.3cm, 두 번째가 3.1cm, 세 번째가 4.7cm, 그리고 지금은 5.3cm.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카다 선배를 불렀습니다. 선배, 이거 보십시오. 패턴이 있습니다. 오카다 선배는 그래프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승폭이 커지고 있네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각 변동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네 번째 지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관측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진은 지금까지보다 강할 것이라고요. 오후 3시 저는 청장님께 직접 보고했습니다. 청장님은 데이터를 오래 들여다보시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보 수준을 상향합니다. 아오모리현 전역에 대피 권고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은 고지대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십시오. 하지만 청장님, 공식적인 예측 근거가 부족합니다. 언론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청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후 4시 일본 기상청은 이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아오모리현 동방해역에서 추가 강진 가능성이 있으니 주민들은 대비하라는 내용이었죠. 근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변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신 해양 관측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어느 나라 데이터입니까? 복수의 국제협력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한국 위성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아오모리현에서는 실제로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임시 휴교했고 해안가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 지진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다나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오카다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밤 9시를 넘기자 센터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높아졌죠. 저는 한국 위성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3cm.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1시 13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빨간 경고가 떴죠. 아오모리현 동방 앞바다, 진도 6.7, 깊이 8km.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센터 전체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상자 보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대피해 있었기 때문이죠. 새벽 1시쯤 아오모리현에서 온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물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단 3명이 경상을 입었을 뿐이었죠. 오카다 선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한국 위성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700km 상공에서 내려다본 바다의 변화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는 것도요. 700km 상공의 눈은 우리보다 먼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지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본 전역의 언론은 기상청의 정확한 예측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안의 분위기는 복잡했죠.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예측이 우리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월요일 아침 청장님의 소집으로 특별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연구원이 선발됐죠.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을 분석하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청장님이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다목적 실용 위성 7호는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50cm급이며 일본의 현행 해양 관측 위성보다 2배의 정밀합니다. 단순히 해상도만의 문제입니까?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 처리 속도입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촬영 후 2시간 이내에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죠. 우리는요? 평균 12시간에서 24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차이였죠. 오카다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제 조사에 따르면 약 7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국토관리용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재난 예측으로 목표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7년이면 짧은 시간인데요. 네. 그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우주 개발에 투입한 예산 그래프였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용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의 우주 개발 예산 그래프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죠. 우리는 이미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최고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멈춰 있었고 그들은 앞서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료를 더 조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봤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을 게재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했습니다. 폐쇄적이지 않았던 거죠.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고립됐고 그들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야마구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무슨 일입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개발했는지,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요. 야마구치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공식 채널을 거쳐야 할 겁니다. 사흘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기술 교류 세미나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죠.
장소는 서울, 시간은 2주 후였습니다. 청장님은 즉시 승인했습니다. 사이토 씨가 직접 가십시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오세요. 자존심은 내려놓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에 안주했고 발전을 멈췄습니다. 그 사이 다른 나라는 앞서 나갔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에 저장해둔 위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은색 패널이 빛나는 다목적 실용 위성 7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위성이 700km 상공에서 내려다본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를요. 다음 주면 저는 서울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지구를 관측하면서요.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최고라는 착각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로 돌아가서요.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던 차이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죠.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판에 한글 문자들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곳곳에 일본어 표기도 있어서 길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에서 직원을 보내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었죠.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이토 씨, 환영합니다. 저는 위성운영팀의 김민준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부러웠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달려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원은 조용한 연구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우선 위성관제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의 안내로 들어간 관제센터는 일본 기상청의 센터와 비슷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훨씬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 센터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달랐죠. 저 스크린이 실시간 위성 데이터입니다. 김민준 씨가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색상으로 구분된 여러 레이어들이 겹쳐져 있었죠. 이건 해수면 높이 변화, 이건 해저 지형 변동, 그리고 이건 수온 분포입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군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리죠. 그가 한쪽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 코드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저는 일본의 지진 관측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강점과 한계를 솔직하게 설명했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우려는 자세로 물었고 저도 배우려는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측 발표였습니다. 김민준 씨가 아니라 50대 정도로 보이는 선임 연구원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박성호 박사였죠. 우리가 이 위성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간단했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진과 태풍, 해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예측하는 눈을 만들자고요. 그는 위성 개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초기 실패들, 기술적 난관들, 그리고 극복 과정들을요. 솔직하고 담담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실패했습니다. 해상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죠. 두 번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7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 격차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것을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박성호 박사와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연구실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박성호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일본은 우주기술의 선진국이니까요. 우리도 한때는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때는요? 네.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일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모방이 아닌 독자적 개발,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박성호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최고가 오늘의 최고는 아닙니다. 그 말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저녁에는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들은 연구 이야기뿐 아니라 일상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열정으로 가득했고 선임 연구원들은 그들을 믿고 맡겼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부러웠습니다. 우리 센터는 너무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었죠.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강점은 기술만이 아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문화, 수평적인 조직, 그리고 명확한 목표 의식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시스템인가요? 문화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태도인가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대전 연구단지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 느낀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익숙한 땅이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죠. 제 시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청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장님과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청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실패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 시제품이 실패했을 때 숨기지 않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조직이 수평적입니다. 젊은 연구원도 자유롭게 의견을 냅니다. 셋째,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우리 조직에 대한 비판처럼 들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부장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토 씨는 우리가 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도, 문화도, 그리고 우리의 자세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최고라는 타이틀에 안주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인상을 찌푸렸죠. 하지만 청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과 공식적인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위성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유받고 우리의 지진 관측망 정보도 제공하는 겁니다. 상호 협력이죠. 그건 우리 기술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간부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독립성과 고립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오모리 지진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청장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이토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과 공식 협력을 추진하십시오. 일주일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일본 기상청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상호 데이터 공유와 공동 연구 개발이 주요 내용이었죠.
언론에서는 이례적인 협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내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환영했지만 일부 선배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오카다 선배는 미묘한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류이치 씨, 정말 잘한 건가요? 우리가 한국에 고개를 숙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선배, 이건 고개를 숙인 게 아닙니다. 함께 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인데요. 그래서 더 잘해야죠. 일본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배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카다 선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공동 세미나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박성호 박사를 포함한 5명의 연구원이 왔습니다. 우리 센터의 연구원 15명과 함께 3일간 집중 토론을 했죠. 세미나 첫날, 박성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지진 관측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성 기술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균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실제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아오모리 지진 데이터를 놓고 양국 연구원들이 함께 분석한 거죠. 한국의 위성 데이터와 일본의 지진계 데이터를 결합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진 발생 36시간 전부터 명확한 전조가 보였던 겁니다. 위성이의 수면 변화를 감지하고 지진계가 미소 지진을 포착하고 두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종합 분석하면 예측 정확도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오카다 선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보이네요. 우리가 놓쳤던 퍼즐 조각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각자 반쪽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젊은 연구원 다나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공동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한일 공동 지진 예측 시스템 개발 계획이었죠. 향후 3년간 양국이 협력해서 새로운 예측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격식을 차린 자리가 아니라 편안한 회식 자리였죠. 술잔을 기울이며 양국 연구원들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민준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이토 씨,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직 안에서 변화를 주장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가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협력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국경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자만의 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쌓았던 최고라는 이름의 벽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함께 걸을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도 아닌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로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한일 공동 지진 예측 시스템의 첫 번째 실전 배치일입니다. 저는 센터의 새로 구축된 통합 관제실에 서 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그리고 주변 해역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좌측에는 한국 위성의 데이터가, 우측에는 일본 지진계 네트워크의 데이터가 흐르죠. 중앙 화면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두 데이터를 통합 분석합니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시스템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명령했습니다. 가동 시작하십시오. 화면들이 일제히 밝아졌습니다. 숫자들이 흐르고 그래프가 그려지고 지도 위에 여러 색깔의 마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이 흔들리기 전에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오카다 선배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할 줄은요. 변한 건 시스템만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센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젊은 연구원들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고 좋은 기술을 배웁니다. 오후 2시쯤 화면 한쪽에서 노란색 경보가 떴습니다. 인공지능이 감지한 이상 징후였죠. 저는 즉시 해당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홋카이도 남서쪽 해역입니다. 해수면 상승 3.5cm, 미소 지진 빈도 증가 45%. 다나카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보고했습니다.
예측 결과는요. 48시간 이내 진도 5.5 이상 지진 발생 확률 73%입니다. 저는 청장님께 즉시 보고했습니다. 30분 후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시스템을 신뢰했으니까요. 경보 2단계 발령. 홋카이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시작하십시오. 청장님이 명령했습니다. 예전처럼 체면을 따지거나 근거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우선이었죠. 그날 저녁 한국 연구원들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박성호 박사와 김민준 씨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측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성 관측과 일치하네요. 이번 예측은 신뢰할 만합니다. 박성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감사합니다. 47시간 후 홋카이도 남서쪽 해역에서 진도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측보다 1시간 빠르게 왔지만 규모는 정확했죠. 주민들은 이미 대피해 있었고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언론에서는 한일 공동 시스템의 성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안의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축하보다 반성을 선택했죠. 아직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청장님 면담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국제협력실장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을 확대하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행정 업무가 늘어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이었죠.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민준 씨였습니다. 사이토 씨 축하합니다. 홋카이도 예측 성공 소식 들었습니다.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사이토 씨 표정이 꽤 복잡해 보였거든요. 인정합니다. 당시 저는 자만했었죠.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이제는요? 이제는 압니다. 최고란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거라는 거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 위 700km 상공에는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위성도, 미국의 위성도 함께 지구를 지켜보고 있겠죠. 1년 전 제가 느꼈던 굴욕감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준 이웃에게, 그리고 변화할 용기를 준 경험에게요. 재난 앞에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보느냐,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한국의 위성은 우리보다 먼저 봤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전에 징조를요.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용기는 최고인 척하는 게 아니라 배울 줄 아는 것이라는 걸요. 진정한 선진국은 혼자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나라라는 것도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먼저 보는 용기 한일 공동 지진 예측 시스템의 교훈.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최고라는 착각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벚꽃잎이 노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꽃잎이었죠. 일본도 그래야 했습니다.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연해야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미래로 나아가야 했죠. 700km 상공에서 먼저 본 눈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정으로 앞서 있다는 것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라고요.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